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를 네이버나 다음에 올려준 행위에 대해서 포털이 제재에 나선 건데요. 이를 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언론 자유 침해다, 이중 제재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언론사의 생사 여타를 포털이 좌지우지하는 게 과도한 권한은 아니냐 이런 견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당한 제재인지 포털의 갑질인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은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지난 한 주 언론계를 비롯해서 정치권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뉴스,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인데요.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1월 18일부터죠.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네. 이제 완전히 포털에서 볼 수 없는 건가요? 네, 언론계에서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네. 정확하게 이제 18일 오후 4시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이제 네이버와 다음 포털 메인 화면에서 보이던 그 속보에서 연합뉴스 기사는 사라졌고요. 네. 개별 뉴스를 검색해보면 연합뉴스 메인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검색 제휴는 유지되었는데 그 19일에는 아직 연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에 그 연합뉴스 측에서 그 전체적인 제휴 평가와 관련해서 가처분을 냈다고 해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 제휴도 좀 보류한 것이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태, 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2,000건이 넘게 포털에 올린 게 문제가 되면서 제재 차원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연합뉴스를 이제 네이버와 다음 뉴스면에서 이제 1년 동안 찾아볼 수 없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연합뉴스 사건은 그 지난 7월 7일에 그 미디어오늘이 그 연합뉴스의 기자 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연간 300억 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는 그 공영언론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죠. 네.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연합뉴스는 뉴스를 전담하는 편집 총국이 아니라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의 임시직 사업 명의로 기사형 광고 2,000건을 송출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금전적인 대가도 받았고요. 네. 이에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8월 25일에 32일 동안 연합뉴스 노출 중단 결정을 이미 내린 바가 있고요. 네. 도덕적 해이만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이제 반성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연합뉴스 측의 대응으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도 했고 사회적으로 이제 큰 파장을 불러와서 결국 이제 이 사건이 지난 11월 12일에 뉴스 재평위가 그 뉴스 콘텐츠 제휴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와의 제휴를 끊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데요. 요걸 내세워서 이제 연합뉴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 초유의 결정인데 논란이 일단 뜨거워요. 유력 네. 대선 주자들이 이것은 언론 자유 침해다. 또 이중 제재다라면서 포털과 뉴스재평위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선거 국면이 좀 작용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연합뉴스 강등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네. 언론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이제 과도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정치권의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고, 이번 연합뉴스 제휴 과정에서도 해지 과정에서 봐도 그 방어권 차원의 소명기회나
뭐 투명한 논의 과정이 좀 없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 만든 이제 임의 조직인데요. 네. 이런 조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좌우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SBS에서는 17일자 보도에서요, 그 여당의 이제 윤호중 그 의원의 이제 포털 뉴스 운영 합리적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뭐 이런 보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예 포털의 과도한 뉴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보도했고, 세계일보도 17일자에 그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태 촉발, 권한 남용 의혹, 뭐 정치권 포털 개혁 입법 드라이브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조치를 연합뉴스가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의견도 네. 팽배하거든요. 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물론 원칙론적으로 당연히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잘못이죠. 네. 특히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말 부적절한 그 행동이었고요. 네. 책임자 처벌이나 뭐 진상규명, 사과, 뭐 재발 방지 이런 건 당연히 그 내놓아야 한다는 게 언론 관계자나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언론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언론인권센터 등에서도 이런 의견으로 논평과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도 뭐 1차적으로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연합뉴스도 뭐 대국민 사과, 뭐 소속 부서의 해체, 뭐 이익의 사회적 환수 등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그동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비판받아온 문제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이번에 연합뉴스 포털의 이제 노출 중단 결정에 대해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뭐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와의 뭐 소통 노력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원이 그 제휴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소한 현직 언론인이 위원이 되거나 뭐 신문협회나 방송협회에 그 언론사 단체가 참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권력화돼서 언론사의 인터넷 노출권을 하나의 무기로 휘두른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신규 탐사보도 언론사나 뭐 인터넷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미디어 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휴 신청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누구나 열린 공간인데 이 콘텐츠나 검색 제휴를 못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조차 안 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포털이 뉴스 제휴 심사를 빌미로 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좀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올바른 의도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히려 불투명, 뭐 소통 부족, 뭐 언론 장벽 조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연합뉴스 노출 중단 조치와는 별개로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구성상에 어떤 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거나 너무 과도한 임의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조직에 이렇게까지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물음표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 그 뉴스 재평위에서는 이번에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합뉴스 건뿐만 아니라 포털 제휴 언론사를 새로 선정하는 결과도 나왔죠. 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이제 뉴스 콘텐츠 제휴사가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심사는 이제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심사인데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오랫동안 이제 포털이 이제 지역 분권 시대에 여론 다양성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동안 지역 언론사는 네이버 스마트폰 기준으로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이렇게 3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의 이제 비판을 수용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권역별 1개 언론사에
콘텐츠 제휴를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심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 언론 특별심사에 통과한 매체는 강원권역의 이제 강원도민일보, 부산, 울산, 경남권역의 국제신문, 대전, 충남권역의 대전일보, 그리고 대구, 경북권역의 대구 MBC, 전북권역의 이제 전주 MBC, 세종, 충북권역의 CJB 청주방송, 그리고 광주, 전남권역의 KBC 광주방송과 제주의 JIBS 등 8곳이 선정됐는데요. 인천 경기 지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지역 기사 비율이 적다라고 해서 기준에 미달돼서 다시 특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8곳이 추가되기 전에는 지역 언론사는 3개 정도만 포털에 노출이 됐다는 게 네. 좀 새롭네요. 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언론사별로 좀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문턱이 있었다는 네. 것을 저를 비롯해서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포털에 곧바로 노출되는 언론사는 한 50여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제휴라고 할 수 있는 뉴스 제휴죠. 네. 나머지 언론사는 검색 제휴라고 해서 검색만 가능합니다. 네. 한국의 이제 포털에 뉴스 서비스를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심사하고 이제 입점, 이른바 제재하는 곳이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그 다음이 그 과거에 직접 심사해 오던 언론사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설립한 심사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사 공정성 논란에 과거에는 좀 시달렸기 때문에 이 권한을 좀 외부에 좀 넘기고 좀 논란을 피한다는 초기의 비판도 있어요. 네. 지금 2015년부터 횟수로는 이제 7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콘텐츠 제휴와 검색 제휴를 하게 되는데 이 검색 제휴는 이제 포털에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만 노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이제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도 사실은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포털에 입점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언론사들 특히 지역이나 이런 중소 언론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광고 수주나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네. 큰 진짜 적지 않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포털에 뉴스 제휴를 하면은 단순히 이제 기사 제휴에 대한 전재료 수입하고 광고료 배분이라는 이제 눈앞의 수익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역 내에서 포털 노출에 따른 영향력 상승이 더 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 단가나 언론사 위상도 달라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특별심사에서도요, 지역 언론 특별심사에서도 네이버의 66개, 카카오의 66개, 총 73개, 이제 중복된 게 이제 59개인데, 네. 지역 언론이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6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특별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포털과 그 제휴평가위원회 제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언론노조는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나요? 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은 선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흔드는 포털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은 겁니다. 네. 미시적으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상한 원칙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권역별 한계 언론사를 제휴하겠다는 거예요. 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포털 뉴스의 뉴스를 공급하는데 지역별 한계 언론사만 선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선정 과정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업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현업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시민사회, 그리고 이용자들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밀실심사, 공정성 훼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비판을 했고요. 언론을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제4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생태계에 말 그대로 최상위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두 가지 저희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 선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 뉴스 재평의 무게감만큼 좀 형평성도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냐 이런 좀 공론화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 결정을 놓고서 갑자기 이 뉴스 재평의 문제가 지적되는 점은 조금 시기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가 분명히 기만적인 행위는 맞잖아요. 잘못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재평의 권한 집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네. 두 개의 문제가 뭐 하나의 현상인 것 같지만요. 사실 엄연히 다른 이슈거든요. 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연합뉴스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지 신뢰를 회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그 포털 뉴스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좀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어떤 그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 그리고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뭐 언론계 차원에서라도 좀 다시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성 언론 뭐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성 언론 위주로 언론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이나 포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42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과 관련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거나 사례자의 사연을 듣고 변호사 등 패널이 법률이나 금융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하신 내용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에서의 사연 종류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니터한 기간이 총 10일인데 그중에 6일 동안 이혼과 관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연의 60%가 이혼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2개의 사례가 나오는데 2개 모두 이혼을 주제로 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비율은 더 높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해서도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9일 방송에선 이혼을 앞두고 누가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를 가질 것인가를 다투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미 관련 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준 점은 유익하기도 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이혼 후 재산 분할, 배우자의 외도 등에 따른 이혼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사연 종류가 한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미혼은 물론 비혼도 늘고 있는데 이혼에만 주제가 국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송 내용의 소재가 한정적이다. 특히 이혼 사례에 한정돼 있다. 이런 지적이셨고요.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패널이 권유해주는 해결책도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변호사 패널 외에 은행의 센터장분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의 경우 이 전문가가 맡아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해결책이 신탁으로만 귀결이 됐습니다. 이 은행 관계자가 2주 동안 총 5번 출연했는데 5번 모두 신탁을 권유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사례자 사연에 신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인데요. 신탁이 상속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법인 건 알겠지만 신탁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원책이나 다른 법률적인 방법 등을 고루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11월 12일 목요일 방송에 출연한 패널 변호사가 사연을 소개하면서 어느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서 다투느냐에 따라 또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날 소개한 사연자의 주장이 인용될 확률이 50% 정도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자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취자에겐 자칫하면 패널 변호사를 홍보하는 식의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고 불안감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답변보다는 사례자가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더 없는지, 변호사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경찰이 스토킹 경고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게 기자의 취재이냐 아니면 스토킹이냐, 이 논란이 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언론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르고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분당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인데요. 이 김혜경 씨의 수행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되는 기자들에게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기자들은 이제 언론사 소속의 5명의 기자인데 당시에 차량 4대를 동원해서 김혜경 씨 동선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이 김 씨를 추정되는 인물이 집 밖으로 나오자 차량을 타고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고 당시 그 수행원은 오후 1시 30분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렌터카가 미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는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이나 네, 그렇죠. 유명 인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는 거, 이거 네. 취재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두고 스토킹이다,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진영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가 무슨 스토킹이냐, 이게 또 한쪽의 의견이고요. 몰래 따라다니면서 불안감 조성하는 게 스토킹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몰래라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법률을 좀 살펴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토킹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여기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려오는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스토킹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 해당 기자들이 이용한 차량이 이 취재 차량인 게 표시가 되지 않은 렌터카였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됐죠. 언론사에 표기가 됐다면 취재 차량이군요 하고 이제 언론의 취재 행위를 그냥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쭉 따라하고 있다, 이러니 119 신고정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결국 당시 현장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취재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사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 렌트카를 이용해서 우리가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목적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행했다. 경찰이 나름 판단한 근거에도 이유가 있군요. 법조계 쪽에서는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일반적인 취재 행위 자체는 스토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언론사의 취재 방식,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취재 방식이 이 통상적인 취재 방식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을 따로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으로는 뭐 아무리 공인이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고 기자라고 해서 이를 무시하고 보도할 권리는 없다. 또 취재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여러 가지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과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할 때 뭐 이런 식의 취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언론이 하려는 보도가 정말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건지부터 좀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냐 공익이냐 이걸 좀 기준으로 해야 한다. 네, 이건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김혜경 씨에 대한 기자의 미행 취재 이거를 스토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취재의 일환이다. 어떻게 판정해야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법이 좀 애매한, 정확치 않은, 그러니까 후추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취재 방식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판정 보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내용도 좀 그래요. 논박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 말이었어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KBS에 입사할 수 있었겠나? 네, 우선 이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 학력, 성별, 인종,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이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제외하고 이 실무 능력만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자신이 이제 그 덕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라왔고 KBS로 왔고 그러니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좀 법제화시키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다수의 언론 보도는 그 학교 언급한 그 약간 네, 출신 대학 보도를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로 효과가 입증됐고 이 법제화할 만한 건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 뭐 그 긍정적인 효과는 좀 익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 특권 대물림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 가족 관계, 그러니까 재산, 뭐 직업, 학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한 구직 사이트가 이 구직자 1,578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대상자의 39%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가족관계나 학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42.4%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한 결과 비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이 공공기관의 대졸성 채용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결과를 보면은 한마디로 다양한 채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 인재나 아니면은 명문 대학이 아닌 네. 지역 인재들의 합격률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는 분명히 있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찾아보니까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예를 들어보면 2017년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이 4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네. 이거를 감안해서 연방정부 6개 부처에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 입사 지원서에 지원자 성명 기재를 분석하고 이름을 빼는 거죠. 네. 인종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독일 연방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름, 연령, 성별, 외모 등을 알 수 없는 익명화된 입사 지원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 결과 여성 및 이민자에 대한 면접 요청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영국의 그 유명한 4대 세계법을 인용한 것인데 딜로이트 영국지사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보지 않고 비판적 사고 등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죠. 영국의 BBC도 2008년부터
기자 선발 시 지원자의 배경과 학력을 보지 않는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해외의 블라인드 채용 사례를 쭉 열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는 지적은 어떤 것이 그런가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 한국형 블라인드 채용이 여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공정채용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도 연구제도를 보면 해외 지원국가 중 공공 부분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지원자의 출신 학교, 전공, 학점 등이 들어가는 것이 공정성을 줘야 한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정보를 원칙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학점까지 노출을 금지하는 한국형 블라인드 채용은 좀 이례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영국의 딜로이트는 지원자의 학점은 참고해서 비명문대일지라도 학업 수행을 성실히 한 지원자의 노력을 인정했고요. 네. 영국 BBC도 지원자의 학점까지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의 블라인드 채용이 다른 거는 이 신입이 아닌 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에서 경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학력까지 비공개를 하면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국내 한 국책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지원자가 어느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공동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지도교사 연구인지도 알 수 없고 추천서를 받아서도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최종 공모자 이름을 올린 지원자 중에서 절반이 해당 관련 실무 경험이 없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지금 우리 대학 입학할 때 대학 입시에서 그 블라인드로 그 학종 선발을 할 때 보잖아요. 여기도 네. 보면은 고등학교는 가리지만 그 학점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작은 고등학교에서 정말 1등급을 받거나 이런 학생들이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학점까지 가려지게 되면 진짜 그럼 로또예요? 뭘 보고 사람을 뽑는 건지. 그거는 조금 사후실성의 척도죠. 그러게요. 그걸 좀 참고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마지막 팩트 체크는 이것도 사실은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자신의 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동네 어린이들을 고소한 내용, 주거 침입이다 이러면서요. 네. 네. 좀 온라인에서 많이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내용은 이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 혐의로 신고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이 관리실에 잡아두었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어린이 중 한 명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에 올리면서 좀 이렇게 화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랬죠. 이 언론들의 보도가 되면서 해당 주민 대표는 또 언론 통해서도 이거 주거 침입이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그러자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주민 대표가 아이들에 대해서 불법 감금하고 협박하고 이게 아동보호 위반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동네 애들이 옆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주거 침입이다. 좀 어른으로서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법적인 판단은 어떤가요? 네, 여러 매체에서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좀 확인해봤는데 일단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 놀이터도 넓은 의미에는 주거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또 실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이 2005년 10월 7일 판결을 통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을 고르면 구조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가 기물 파손으로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기물 파손을 했다는 흔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실제로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었습니다.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관리실에 붙잡혔던 애들도 그랬겠지만 네. 그 부모님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국민청원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주민 대표를 고소했어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 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입건해서 현재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 결과에 대해서 좀 갈리고 있는데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협박 감금은 어려울 거다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관심을 가두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관리 시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알려진 언론 보도 등만 보면 협박자 감금죄 적용 여부를 좀 따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5항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수 학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주민들끼리 이렇게 고소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기는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이 정도로 좀 인심이 야박해진 건가? 좀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